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밤 영하의 찬 공기가 창고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보급 창고 뒤편 불 꺼진 좁은 공간에는 야전 침대와 박스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천장에 오래된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죠.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지울 이등병은 팔을 뒤로 꺾인 채 무릎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군화에 밟힌 자국이 옷에 선명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근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는 쇳맛이 났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윤강우 대위가 천천히 걸어와 지울의 머리카락을 움켜쥡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자 두피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야, 고아 출신이 감히 입을 터? 지가 뭘 안다고 정비 기록을 들여다봐? 윤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는 듯한 냉정함이 섞여 있었죠. 지울은 입술이 찢어진 채로 겨우 말을 꺼냅니다. 대위님, 이건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보고 안 하면 나중에 큰 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툭 윤강우의 군홧발이 지울의 옆구리를 그대로 차올렸어요.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벽에 울렸습니다. 지울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리며 박스더미에 부딪혔죠. 폐 속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며 호흡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시체 검사하면 되지. 너만 조용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알겠냐? 윤강우는 담배를 입에 물며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연기가 형광등빛 사이로 흩어지는 모습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임 상병 둘이 동시에 웃었죠. 대위님, 어차피 저런 애는 말 안 들어요. 고아원 애들이 원래 더 얄밉다니까요. 그중 한 명이 지울의 어깨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이요. 지울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강우는 지울의 주민번호가 적힌 기록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흔들어 보입니다. 한지울,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 보호자 없음. 좋네. 이런 애는 어디다 버려도 찾는 사람 없다. 그 말이 지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고아원을 나온 뒤로 지울은 단 한 번도 명절에 갈 곳이 없었고 아플 때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공장에서 일할 때도 다치면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돌아왔죠. 그래서 더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인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고독이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시야가 번졌어요. 따뜻한 액체가 입술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죠. 지울은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미끄러져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뒷머리에서 둔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귀가 울리는 소리 사이로 멀찍이서 윤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 일 네가 창고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다. 알겠냐? 안 그러면 네 군 생활 여기서 끝이다. 지울의 눈가에 눈물이 비집고 올라옵니다. 눈물이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자존심 같았어요. 목구멍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뭘 받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대대에 들어오는 부품 수량, 실제랑 너무 다르다고 지울은 사흘 전 정비 창고에서 우연히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장부에는 100개라고 적혀 있던 부품이 실제로는 60개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윤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눈빛이 달라졌죠.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위험한 변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비며 윤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게. 괜히 본 걸 봤어. 괜히 태어난 이름으로 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지율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태어난 이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내려찬 군홧발에 지율의 몸이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배였어요. 윗속의 것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토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상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창고 문을 닫았어요.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20분 정도면 되겠죠? 라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응, 충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건지 지율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로 지율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형광등만 허공에서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지율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렸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지율아, 삼촌들이 꼭 찾으러 온대.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이야기였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밤 창고는 침묵 속에 잠겼고 아무도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죠. 군 의무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푸른 조명이 섞여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는 간호병이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죠. 지율은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콧뼈가 부러진 진단이었어요. 전치사주라는 말이 차트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지율의 몸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깁스 안쪽으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군의관 박서한 대위가 차트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의사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율의 상처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팔목의 멍, 갈비뼈 부위의 타박상, 콧뼈 골절, 뒷머리의 열상. 이게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까요? 박서한은 10년 넘게 군의관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골고루 부서진 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대 선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 군의관님. 저 친구 좀 덤벙대는 편이라. 청소하다가 박스에 걸려서 그대로 굴렀답니다. 박서한의 눈이 지율에게 향합니다. 지율은 마른 입술을 열려다 문 옆에 서 있는 윤강우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시 창고로 끌려갈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눈빛이었죠. 지율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입안이 쓰디쓴 것 같았어요. 거짓말의 맛이었습니다. 박서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팔, 갈비뼈, 얼굴, 다리까지 이렇게 골고루 부러지고 찍히는 넘어짐이 세상에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환자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데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 군 구조를 뒤집을 용기는 없었죠. 그 대신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상처 부위를 몇 장 찍었습니다. 각도와 날짜, 시간을 정확히 남겼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한 의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일단 기록은 남겨둬야겠군요. 혹시 모르니까요. 박서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무실 밖입니다. 도준호 중령이 담배를 비벼 끄며 윤강호를 노려봤어요. 야, 이 정도면 그냥 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반 죽여놨구만. 내가 뭐라 그랬냐? 요즘 세상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담배 연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윤강우가 낮게 웃었어요.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보호자도 없는 애입니다. 사고로 정리하면 끝입니다. 전역하면 갈 데도 없고요. 도준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신경 쓰는 듯 했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등병 이름. 강 박사님 아들 이름이랑 같더라. 한지율. 혹시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 말에 윤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담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처리하려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 다시 들춰지면 저나 중령님이나 끝입니다. 도준호는 이 말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얼마 전 상부에서 비밀리에 내려온 보고서 한 장이 떠올랐어요. 회색 봉투에 담긴 그 문서에는 붉은 글씨로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강 박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 소재 불명. 추후 문제 발생 소지 있으니 동향 파악 요망. 그 보고서에 적힌 이름이 바로 한지율이었습니다. 도준호는 그때 그 문서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났어요.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준호는 마지막 기대를 끊어내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진단은 전치 2주로 줄이고 기록은 부주의에 의한 단순 골절. 오늘 밤 안으로 후송 준비해. 멀리. 아무도 못 찾게. 윤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간 지역 요양시설로 보내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동안 연락도 안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암묵적인 합의를 나눴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합의였죠. 그 순간 의무실 안에서 환자 호출벨이 다급하게 눌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에 박서한이 뛰어들어갔어요. 지율의 심전도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박서한이 지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이등병, 정신 차려요. 지금 쇼크 올 수 있어요. 지율의 입술이 하얗게 떨리며 겨우 몇 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저 혹시요, 제 이름 밖에서 누가 찾는 사람 있습니까? 박서한은 대답 대신 지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혹시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부턴 누가 오든 절대 혼자 죽지 마요. 말을 해야 뭐라도 바뀝니다. 지율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바뀐다고요. 하지만 평생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를까요? 지율은 그 의문을 품은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의무실 창문 밖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 작은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국방부 마크 아래 4개의 별이 박힌 작은 문양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부대 안으로 들어와 지휘통제실 앞에 멈춰섰죠. 누군가는 이미 지율의 이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국방부 지휘통제실 안에는 전국 부대 상황이 모니터에 떠 있었고 전화벨과 무전기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야간 당직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쪽 구석 집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효준 중장이 한쪽 화면에 띄워진 보고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5사단 12연대 이등병 한지율, 야간 근무 후 부상 입원, 사유시설 점검 중 부주의로 인한 추락, 전치 2주. 강효준은 보고서를 확대해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등병 이름 한지율 나이 출생지 혈액형 다 맞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장님, 설마 그분 아드님? 비서관도 오래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 연구관의 아들, 고아원으로 보내진 아이, 그리고 찾지 못한 조카 이야기를요. 강효준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그만 고아원 마당이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도 있었죠. 사진 속 남자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척 슬퍼 보였어요.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효준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율아, 삼촌들이 있다. 언젠가 별을 달고 너 찾으러 올게. 글씨는 볼펜으로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을 보니 쓰는 사람이 울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강효준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늦었구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강효준은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죠. 3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형님, 지율이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냐?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치 2주가 아니라 제 눈에는 전치 4주 이상입니다. 보고서가 축소됐습니다. 사유도 넘어졌다라고만. 강효준은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어요. 의무 기록 사진을 확대해 보니 상처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잠시 뒤 또 하나의 수화음이 이어졌습니다. 강무열 소장이 통화에 합류한 거예요. 지율이? 우리 지율이 맞아? 고아원에서 데려가려던 그의 강무열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10년 전 고아원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계급도 낮았고 군 내부 부패와 싸우느라 자신들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데려오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던 날이었죠. 강현식 대장이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아직 확정 아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강현식 역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찾아온 조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효준아, 공식 방문 명목 만들 수 있겠냐? 강효준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해당 사단 전투준비태세 점검, 이름만 올리면 됩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가시겠습니까? 형님이 직접? 대장급이 직접 지방사단을 방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사전 공지 없이 가는 건 더더욱 이례적이었습니다. 강현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생 약속을 한 번도 못 지켰다. 아이 하나 지키겠다고 별을 달았는데
그 아이를 군에서 맞아 터져서 만난다면 그게 우리가 달고 있는 별의 값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자책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 친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를 자신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세 사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비공개 방문이다. 공식 명목은 점검. 비공식 목적은 우리 조카 누가 건드렸는지 확인하는 거다. 강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무열이 덧붙였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 부대 일정은 밀어놓겠습니다. 강효준도 말했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합참 명의로 점검단 구성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는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4개, 4개, 5개. 합쳐서 13개의 별이었죠. 이 별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달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별들이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로 한 순간 한 지방 사단 하나가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막이 흐르는 밤, 사단 지휘 통제실에 빨간 전화가 울렸어요. 일반 전화와는 다른 상급 부대 직통 전화였습니다. 당직 사관이 황급히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중령님, 긴급 연락입니다. 도준호 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어요. 예, 내일 새벽 합참 강현식 대장님 이하 점검단 방문요? 도준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 외부에 알리지 말고 내부 준비만 해라. 강 대장님, 강 중장님, 강 소장님까지 같이 간다. 새벽 5시 도착 예정이니 준비해둬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 허공에 울렸죠. 도준호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있던 윤강우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도준호는 침을 한번 삼킨 뒤 낮게 내뱉었습니다. 별 13개가 뜨신다. 그 말에 윤강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컵에 담긴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13개요? 그럼 대장 한 분의 중장, 소장까지? 윤강우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 고위급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 설마 그때 그 윤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준호가 책상을 3개 내려쳤어요. 탁! 소리에 옆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강 박사하고 의형제들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에 누워있는 애 이름이 뭐라고? 윤강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한지율 설마 진짜?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든 뭐든 이제 상관없다. 내일 새벽 도착 전에 그 이등병 2부대에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이다. 그는 1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강 박사가 부대 비리를 폭로하려던 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고서를 바꾸고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협박했던 일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강 박사의 사무실 앞에서 들렸던 그 소리까지도요. 두 사람은 급히 계획을 짰습니다.
윤강우가 먼저 말했어요. 지우를 정신과적 문제로 분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걸로요. 도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어. 기록에는 자해 시도 우려, 보호 관찰 필요라고 적고, 그러면 상급병원으로 긴급 후송해도 이상하지 않아. 윤강우가 덧붙였죠. 사건의 본질을 불안정한 신병의 혼란으로 덮어 씌우면 되겠습니다. 도준호는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상간 지역 요양시설. 여기로 보내. 휴대폰도 안 터지고 외부 접촉도 차단된 곳이야. 한 석 달 정도 묶어두면 모든 게 잠잠해질 거다. 윤강우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 자정입니다. 새벽 5시까지는 4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암묵적인 합의를 나눴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합의였죠. 한편 의무실입니다. 지율은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깁스한 팔이 욱신거리고 갈비뼈 부위는 숨만 쉬어도 아팠습니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을 세다가 지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잠들면 창고의 그 순간이 꿈에 나타날 것 같아서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박서한이 조용히 곁으로 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한 이등병, 물 좀 마셔요. 수분 섭취 안 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지율이 천천히 물을 마시는 동안 박서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후속 얘기가 나오더군요. 상급병원으로 보낸다나 뭐라나. 지율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 전역시키겠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은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는 평생 겪어온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안 내보냅니다. 아마도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박서한의 말에 지율의 눈빛에서 마지막 버티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그렇죠. 고아원에서도 공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제가 이상한 애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지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의 횡령을 알게 됐을 때도 공장에서 안전규정 위반을 지적했을 때도 결국 문제가 된 건 지율 자신이었어요. 말 많은 애, 적응 못하는 애, 문제와 같은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박서한이 잠시 지율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 이등병, 혹시 강이라는 성 가진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군에서 별 많이 단 사람들. 지율은 어릴 적 희미한 기억 한 조각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날 고아원 마당이었습니다. 검은색 정복을 입은 세 사람이 망설이듯 마당을 서성이고 원장과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었죠. 당시 지율은 5살이었고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율아, 삼촌들이래. 커서 군대 가면 꼭 찾으러 온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을 때도요. 결국 군대에 와서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지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찾아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촌들이라고.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박서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율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었어요. 설마요. 그런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각 부대 앞 도로 한켠에서는 군용 헬기 착륙 지점을 표시하는 붉은 봉화가 하나 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조용히 부대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합참 직속 조사팀이 대기 중이었어요. 밤하늘 아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가운데 부대 상공을 가르는 저음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 2대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어둑했지만 헬기의 착륙등이 연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어요. 먼지와 낙엽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연병장 옆에 임시로 마련된 착륙 지점에 헬기가 서자 사단장은 거의 뛰다시피 달려가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부사단장과 참모들도 일렬로 늘어서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별 4개, 4개, 5개 강현식 대장님, 강효준 중장님, 강무열 소장님, 영광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동시에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공문이 내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불과 몇 시간 전 통보였습니다. 강현식은 짧게 경례를 받아주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넸어요. 전투준비태세 점검 나왔다. 아침까지 끝내야 하니 시간 아깝게 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강효준 중장과 강무열 소장도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부대 시설이 아니라 의무실 건물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병장 주변, 지휘통제실, 의무실, 생활관 주요 출입구에는 이미 헌병대 요원들이 조용히 배치되고 있었어요. 검은색 완장을 찬 헌병들이 눈에 띄지 않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모두 별 3사람의 직통 지시를 받는 인원들이었죠. 일반 부대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상 부대는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어요. 도준호 중령과 윤강우 대위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내부 점검 보고 자료를 급하게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령님, 지유리는 이미 후송 준비 끝났습니다. 구급차만 오면 바로 출발입니다. 윤강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긴장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진정제도 투여했고 정신과 소견서도 위조안이 작성했습니다. 불안장애 및 자해 충동으로요. 도준호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좋아. 헬기 타고 오느라 바쁜데 의무실까지 일일이 뒤질 시간은 없을 거다. 점검 마치고 돌아갈 때쯤이면 이미 없겠지. 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연병장에 늘어선 고위 장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발 의무실 쪽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속으로 빌고 있었죠. 윤강우가 구급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최대한 빨리.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헌병 한 명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똑똑똑. 중령님, 혹시 의무실에 입원 중인 이등병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헌병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준호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헌병이 명단을 받아들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중장님, 한지율 2등병 확인했습니다. 현재 의무실 3층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강효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그쪽으로 이동한다. 출입 통제 강화하고 구급차 있으면 출발 정지시켜라. 도준호와 윤강호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반면 의무실입니다. 박서아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이등병, 오늘 아침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설령 별이 여러 개 달린 사람들이 와도 아무 말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대신 말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혼자 참고만 있지 말고요. 지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누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지율은 깁스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깁스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죠. 보통 깁스를 하면 친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곤 하는데 지율의 깁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장갑을 낀 헌병 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군홧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 대위님, 합참 지휘부에서 환자 한 명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지율 이등병, 여기 맞습니까? 헌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서아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예, 여기 맞습니다. 그녀는 지율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의무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복을 차려입은 세 사람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어깨 위 별들이 반짝였어요. 강효준 중장이 먼저 차분한 눈빛으로 침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무열 소장은 이미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느릿하게 걸어오는 강현식 대장.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율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별 4짜리 사람이었어요. 뉴스에서 국방부 브리핑할 때 나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병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현식이 침대 옆에서 멈춰서며 지율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묵직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많이 아프냐, 지율아. 그 목소리에는 10년 넘게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 상황실 안에는 어느새 지휘관과 참모, 연대장, 대대장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현식, 강효준, 강무열 세 사람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철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표지에는 대외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죠. 강효준 중장이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여기 10여 년 전 보고서가 하나 있다. 군 전략 연구관 강민석. 내부 부패를 폭로하려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처리된 사건. 강효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몇몇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준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따끔거렸죠. 강효준은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강 연구관을 면담했던 사람이 당시 대위였던 도준호.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중이 하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강효준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도준호와 윤강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도준호 중령, 윤강우 대위. 두 사람 이 이름 좀 들어봤을 거다. 윤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지시받은 대로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턱까지 떨어졌어요. 강무열 소장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탁자 위에 물컵이 흔들렸어요. 그래, 지시받았겠지. 약한 사람 입 틀어막으라는 지시. 보고서 바꾸라는 지시. 니들이 직접 줄을 동여매진 않았어도 니들이 만든 공포가 한 사람을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상황실 안다른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식 대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지율 이등병의 아버지 강민석. 내가 군 생활에서 만난 가장 똑바른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친구는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어. 부품 횡령, 예산 편취, 안전 규정 무시. 그걸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지. 그리고 남겨진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우리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강현식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10년 넘게 삼켜온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싸우다 죽었던 바로 그 문제를 또다시 발견했고 또다시 입을 막히고 또다시 맞아 터졌다. 이게 이 나라 군대의 현실이냐? 상황실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눈가를 붉혔어요. 상황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완장을 찬 헌병 넷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군사법경찰관입니다. 폭행, 상해, 직권남용, 사건 축소 은폐, 과거 강 연구관 사건 관련 진술 확인을 위해 두 사람 동행 조치하겠습니다. 헌병들은 말없이 도준호와 윤강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바닥을 울렸죠. 도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윤강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 강 박사도 결국은 스스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현식의 목소리가 낮게 내리꽂혔어요. 입 다물어라. 단 5글자였지만 방 안 공기가 송두리째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죠. 강현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가 유난히 커 보였어요. 내가 때린 건 이등병 몸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내 발끝에 짓밟힌 건 이 나라 군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강현식은 윤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아라서 보호자가 없어서 약해서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냐? 그 아이 아버지가 10여 년 전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지금 아들이 똑같은 이유로 병원에 누워있지. 이게 반복되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이 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윤강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약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지율이라는 이름 뒤에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별을 여러 개씩 단 사람들이요. 윤강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대위님. 도준호도 마찬가지로 헌병들에게 인계됐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상황실 안다른 장교들은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내리깔았죠. 평소에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던 동료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군대였어요. 잘못이 드러나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쾅! 그렇게 두 사람은 상황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강효준이 남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부품 횡령, 예산 편취, 폭력 은폐. 이 부대뿐 아니라 연관된 모든 부대를 다 뒤집을 겁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어요. 강무열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한지율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할 겁니다. 강현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조사팀은 합참 직속으로 꾸립니다. 중간에 누가 입김 넣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상황실에는 3사람만 남았어요. 강무열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민석이가 보고 있을까요? 강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야 고맙다고 할 것 같아. 강효준이 덧붙였습니다. 지율이 만나러 가시죠. 이제 진짜로 삼촌이라고 불릴 시간입니다. 3사람은 다시 의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군사법정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정 안에는 군인, 기자, 관계자들까지 빼곡했어요.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밖으로도 새어나가 전치 사주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세간의 분노를 샀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뉴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분노 어린 글들이 달렸습니다. 또 군대 폭력이냐, 고아라고 함부로 대했다니 인간이 아니다. 끝까지 처벌하라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도준호와 윤강우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윤강우는 손톱을 물어미으며 초조하게 변호사와 속닥거렸고 도준호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어깨의 별과 계급장이 사라지니 그들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이 벗겨진 민낯이었어요. 증인석 앞에 휠체어를 탄 한지율이 앉았습니다. 붕대는 많이 풀렸지만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왼팔에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고 갈비뼈 부위에는 보호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가셨지만 코 주변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죠. 지율은 법정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한지율 이등병,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재판관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차가운 감촉, 군홧발, 피냄새, 숨막히던 공기가 다시 떠올랐죠. 갈비뼈가 부서지던 그 순간의 고통도, 코에서 피가 쏟아지던 순간도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정신이 아득해지던 순간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서 울먹이며 다가오던 세 사람이요. 지우라 하고 부르던 낯선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 순간도 함께 떠올랐어요. 지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원에서도, 공장에서도, 군대 와서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펜을 멈추고 지율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제가 본 건 그냥 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실제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었고 기록은 항상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언젠가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율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정비 창고에서 우연히 본 장부와 실물의 차이, 그리고 그걸 보고한 뒤 겪어야 했던 일들을요. 지율은 피고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은 윤강우 대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뒤에 서 있던 사람들, 보고도 모른 척한 사람들, 기록을 바꾼 사람들까지 솔직히 다 미웠습니다. 지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억눌렀던 분노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다 미운가? 지율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미울까요? 창고에서 맞던 그 순간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삼촌이 생겼거든요.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정복을 입은 세 사람이 조용히 지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식, 강효준, 강무열이었죠. 세 사람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삼촌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지율아, 우리가 대신 화내줄 테니까 너는 내 입으로는 끝까지 사람처럼 말해달라고요. 지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무열은 이미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율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증언입니다. 이등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지율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애 더는 안 생기게 해주세요. 보호자 없다고, 고아라고, 약하다고 마음대로 때려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만 이 재판에서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에 앉은 한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고 옆에 앉은 남성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중에도 눈가를 붉힌 사람들이 보였죠. 재판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강우, 폭행치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파면 및 징역 5년 선고. 과거 강 연구관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명한다. 윤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 속삭였지만 윤강우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도준호 사건 은폐 공모,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혐의 인정. 강등 및 징역 3년 선고. 군 복무 중 유사 사건 관련 추가 조사 진행할 것. 도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관련자 12명 추가 징계, 부대 지휘체계 전면 개편,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권고. 재판관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됐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지우를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다, 지우라.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강무열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복에만 집중해.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강효준이 지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삼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지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오후, 부대 안작은 벚나무 아래에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지울은 군복을 깨끗하게 다려 입은 채 저녁 신고를 마쳤어요. 깁스도 다 풀렸고 갈비뼈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직 가끔 통증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제는 걷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한지울 2등병, 명예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지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지휘관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수고했네, 한 2등병.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식에 참석한 다른 병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죠. 그러나 오늘 진짜 주인공은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 정복 차림의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어깨 위 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현식, 강효준, 강무열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지울은 군복을 입은 마지막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벚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식 대장이 조용히 지울에게 다가왔어요. 저녁 축하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울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죠. 강현식이 잠시 말없이 지울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장 소리, 오늘까지만 들을래? 나한테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도 된다. 지울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삼촌이요?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도 공장에서도 군대에서도 항상 혼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강무열 소장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삼촌이 셋이나 생겼는데 감격해서 울지도 않고 뭐하냐? 우리 집은 식구 되면 바로 고기다. 회식부터 한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강효준 중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라. 이제 너 뒤에는 13개 별이 줄줄이 서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르륵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군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 나와서도 공장 다닐 때도 아플 때도 명절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현식이 조용히 지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은 무겁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우리도 이 자리까지 못 왔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살렸고 이제는 우리가 너를 지키는 거다. 지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가끔 해주셨던 이야기였죠.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단다. 옳은 일을 하려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강무열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율아, 이거 내 아버지야. 우리랑 같이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4명의 군인이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지율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꼬리가 비슷했어요. 아버지 지율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잠시 뒤 세 사람과 지율은 부대 뒤편으로 갔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던 그 창고 앞이었어요. 문은 새로 교체되어 있었고 페인트도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약자는 지켜야 할 사람이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자신의 군화를 한 번 더 보라. 팻말의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지율이 팻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문 이제는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창고 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효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바꾼다. 신고자 보호, 인권교육, 폭행 전수조사.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손댈 거다. 너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다시는 반복 안 되게 할 거야. 강무열이 툭 하고 지율의 등을 쳤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라. 고아원에도 같이 가보자. 원장님이 아직 살아계시거든.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더라. 지율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삼촌들 같이 가요. 그 말을 하는 지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아원 마당이었어요. 예전 사진 속 아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지율은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금씩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어요. 형, 군대 재밌었어요? 지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힘들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났어.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형도 우리처럼 여기서 컸어요? 지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도 여기서 컸어. 그런데 이제는 삼촌이 생겼어.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현식, 강효준, 강무열이었죠. 어깨 위에 별 13개가 오늘만큼은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내어준 약속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강현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가 이제 됐지? 우리 약속 지켰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무열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진작 왔어야 했는데 강효준이 손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잖아. 그걸로 됐어.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고아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지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폭력의 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어디엔가 남아있을 또 다른 약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어 퍼져나가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 꽃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지율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